멍상의학 시즌 2. 난치병 치유를 위해 산으로 간 의사, 자연치유 아카데미의 조병식 원장과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 연구하는 한의사, 전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김기옥 박사가 건강한 의료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함께합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깔끔한 진행과 더불어 웃음과 치유를 안내하는 멍상의학은 내 몸을 위한 잠깐의 휴식과 정보를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멍상의학은 난치병을 대하는 옳은 정보와 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팟캐스트 멍상의학은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이 제작, 배포합니다. 네, 우리 모든 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신의 생활을 바꾸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좀 들으시는 분들께는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으로 시작합니다. 예, 멍상의학. 예, 오늘도 변함없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병식입니다. 네. 우리 조 원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저희가 그 시즌 1 녹음을 좀 하고 나서요. 예. 예, 살짝 텀이 좀 있었어요. 네네. 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실시간으로 녹음을 하고 바로 올라가는 걸로 아시지만 저희는 이미 녹음을 한 2달 전에 끝냈다는 거. 예. 예. 2달 전 저희 목소리를 여러분께서 듣고 계셨던 거고요. 그 2달 사이에 혹시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이제 계속 바쁘게 지냈습니다. 학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그 또 이 방송을 계기로 제대로 된 정보를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또 우리 또 한우분들에게 좀 더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더 생겨가지고요. 그동안 또 시즌 2 준비하느라 책도 여러 권 봐야 됐고요. 예. 네, 그래 바쁘게 지냈습니다. 우리 조 원장님 참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환자분들에 대한 애정이 워낙 독특하시고 유별나신 우리 선생님이신데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또 저와 인연이 됐잖아요. 저에 대한 애정도 아니 자꾸 집으로 책이 배달돼 와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같이 공부 좀 해서 제대로 방송 만들자고. 저는 사실 이 멍상의학 시작하면서 제가 원래 방송이 업이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냥 방송하고 끝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요. 내가 하는 방송 내용에 나 스스로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렇죠. 모든 방송이 다 그런데 이게 특별히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방송을 하고 있단 말이죠. 힘들어요. 굉장히 원장님들이 해주셨던 말씀을 저부터 좀 실천을 하고 저부터 바꿔야 되겠다라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저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 원장님께서 강제적으로 저희 공부까지 이제 시켜주시는데 보내주신 책 중에서요. 네. 그 음식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게 빨간 토마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예. 처음에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뭐지? 뭐 던져도 깨지지도 않고 물러지지도 않고 아니 왜 토마토 얘기를 먼저 시작할까 되게 궁금했는데 책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시즌2를 시작하면서 원장님이 이 빨간 토마토 이야기부터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즌 1에서는 통합의학 얘기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는 대사질환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시즌 2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새로운 또 인식을 가지고 실제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자는 거죠. 지금 우리 건강 문제를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먹거리거든요. 이 먹거리가 현대에 와서 너무 이제 병이 들고 영양가가 없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이런 대사질환이나 만성질환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1편에서는 이제 먹거리 이야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건 이제 몇 년 전에 읽은 책인데 이게 2009년에 아마 출판이 되었을 거예요. 캐나다 언론인이신데 이분이 이 빨간 테니스공 테니스공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토마토 얘기예요. 그렇죠. 토마토 얘기예요. 예. 이 토마토가 너무 단단하고 이렇게 막 물러지지도 않고 막 집어 던져도 깨지지도 않고 이게 무슨 토마토인가? 그래서 이제 테니스공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먹거리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캐나다, 미국의 북미 쪽에 어떤 산업농의 얘기로부터 이 잘못된 먹거리에 대한 고발을 하는 그런 이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먹거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과일이라든지 채소들이 외적으로 보면은 되게 예뻐졌어요. 매끈매끈해지고. 그래서 그렇죠. 왠지 딱 모양이나 색깔만 보면은 훨씬 영양가도 좋을 것 같고 몸에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포장지만 그럴싸해졌지 안에 내용물은 부실해졌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사실 우리가 식료품 파는 매장에 가면 주로 이제 채소들 같은 경우 보면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크기, 또 똑같은 색깔, 또 이렇게 모양이 조금 이렇게 다른 모양이거나 색깔이 조금 다르거나 크기가 조금 다르면 거기에 손이 잘 안 가요. 아, 맞아요. 예, 대부분 분들이 이제 색깔 좋고 모양이 좋은 것들을 고르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잘 모르고 그러시는 거죠. 그 왜 애호박 같은 경우도 아예 비닐을 씌워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그 비닐 속에서 단단하게 딱 일자로 크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걸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실제 농촌에 갔는데 밭에 멀쩡한 애호박들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왜 버려요? 그랬더니 굽어져서 소비자들이 찾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진짜 이렇게 유기농이나 자연 농법으로 키운 채소들을 보면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햇볕을 받은 정도에 따라서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그렇죠. 예, 크기도 다르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좋은 먹거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고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먹거리들을 지금 고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왜 시즌 1을 제대로 좀 들으신 분들은 뭐 내가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 생활 습관을 조금 더 규칙적으로 바꾸고 뭐 이런 아주 일반론적인 얘기들에 이제 동의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고 그 정말 세세하게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 먹거리에 관련된 얘기를 오늘 들으시면 뭐 거의 뭐 마스터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먹거리, 나쁜 먹거리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요. 네. 좋은 먹거리를 고르는 방법까지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밀이 미국 오리건주에서 발견됐죠. 그런데 국내 9개 제분업체가 바로 이 오리건주에서 밀과 밀가루를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국내에서도 유통되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는 현재 콩과 옥수수, 감자 등 7개 농산물 97개 품목입니다. 밀은 여기에 없고 또 미국에서도 실험용 외에는 재배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먼저 범기영 기자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란 무엇이고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GMO는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끼워 넣거나 본래 유전자를 조작해서 새로운 성질을 갖도록 한 생물체입니다. 이종 간 교배를 통해 우성 형질을 고르는 종자 개량과는 다른 차원. 크기를 키우거나 색깔을 바꾸고 농약이나 해충에 잘 견디도록 하는 데 이용됐습니다.
결국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겠냐. 그게 이제 GMO 개발 측의 논리였고, 그럼으로써 좀 더 이제 광범위하게 뭐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온 거죠. 1996년 170만 헥타르였던 GMO 재배 면적은 지난해 말 1억 7천만 헥타르, 100배로 늘었습니다. 재배 면적을 보면 콩이 47%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옥수수가 32, 면화 15, 유채 5%로 네 작물이 99%를 차지합니다. 다국적 종자기업 몬산토는 GMO 특허권의 90%, GMO 종자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입니다. GMO를 기르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28개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기르는 콩과 옥수수, 면화의 90%는 GM 작물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GMO 연구가 의약품이나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진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GMO의 효시는 지난 1994년 미국에서 개발한 무르지 않는 토마토입니다. 유통 과정 중에 물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죠. 이후 유전자 변형 콩과 옥수수, 감자 등이 식탁을 점령하면서 GMO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식품이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식품이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프랑스 캉대학 연구팀이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제초제에 강한 GMO 옥수수를 섭취한 쥐들의 경우 종양이 2배 더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실험 쥐의 표본수가 너무 적어서 이 연구가 과학적으로 인정받기엔 미흡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밖에 GMO 콩 섭취 후 알레르기가 생겨서 제품 개발이 중단된 적이 있었고 GMO 옥수수를 먹인 닭의 폐사가 2배 더 많았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동물 실험에서만 간간히 문제가 발견될 뿐 사람이 GMO를 먹고 뚜렷한 이상 반응을 나타낸 사례는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GMO가 재래 농산물에 비해 위해성이 더 크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개발된 GMO는 성분 분석만 거쳐 허가를 받습니다. GMO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독성 물질, 항원 등이 기존의 농산물과 같기만 하면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 새로운 성분의 위해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GMO는 식품으로 상용화된 지 20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뭐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온통 관심사였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요. 먹어도 제대로 된 걸 먹어야 한다라고 해서 관심이 조금 더 고차원적이 됐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조금 관심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어요. 예. 그 사실은 이제 이 먹거리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기농 운동이 벌어진 게 1990년대였고요. 배경을 좀 보면 네.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이제 살충제, 제초제, 화학 비료 뭐 이런 이제 화학 농업이 시작된 게 1970년도부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 예, 우리나라에서. 네.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시작된 거는 1950년대부터였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화학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죠. 네. 근데 이게 화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농업에 갖다 쓰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이제 이전에 다 무기로 사용되었던 뭐 화학가스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농업에 활용하면서 제초제, 살충제 뭐 이런 것들로 화학 비료로 쓰이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인구가 늘면서 대량 생산, 산업이 발전하면서 또 이제 대량 생산 체계로 가다 보니까 또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뭐 상당히 이제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마구 뿌려진 겁니다. 여기에 자꾸 의존하게 되면서 실제로 전체 농민들이 화학농법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아마 초창기에는 그런 것들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왜 미국에서 밀가루가 거의 다 수입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데도 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멀고 하니까 그게 멀쩡한 상태로 들어올 수 있어라고 의구심을 가지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거의 뭐 헬기로 이렇게 농약을 네, 뿌려댄다 뭐 이런 네. 얘기들 있잖아요. 정말 네. 자극적인 이야기들 저희 네.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워낙 경작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헬기로 제초제 살충제를 막 이렇게 쳐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문제가 된 게 1960년대부터예요. 네. 그때 나온 책이 Silent Spring이라는 게 있어요. 침묵의 봄이죠. 그러니까 이게 봄이 되었는데 새가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이제 바로 금방 이야기했듯이 헬기로 제초제 살충제를 뿌려대면서 이게 이제 생태계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에서도 환경운동, 유기농운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때 개발도상국에 제초제 살충제, 화학비료 일단은 뭐 또 만들었으니까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자국에서 또 배척을 당하게 되면서 그 시장 개척을 위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싼 값으로 처음에 주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70년대에 화학농법이 급증을 하게 되었고요. 80년대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된 거죠. 그러면서 또 한 10년 지나면서 이게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환경 오염이 되고 먹거리에 당연히 제초제, 살충제 이런 것들이 잔류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운동이나 유기농운동이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딱 보면은 미국에서 먼저 이제 출발을 했고 시작이 됐고 그 과정들을 우리가 몇십 년이 지나서 고스란히 그대로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깨어 있었으면은 어쩌면은 좀 덜 겪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도 어쩌면 그런 뭐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거 좀 심각한 또는 빨리 우리가 알아챘어야 하는 부분들인데라고 생각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는 어쨌든 1990년대부터 유기농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그래서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유기농을 찾으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다음에 일단은 농사 지으시는 분들부터도 생각이 많이 바뀌지 않으셨나요? 예, 요즘 뭐 이렇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도 많이 유기농업을 하고 계시고 네. 하긴 한데 이게 실제로 이제 유기농업 하시는 단지에 가보면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못하거든요. 실제로 제대로 된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제가 이제 경주에 뭐 10년 가까이 살았고 또 병원이 아직도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 또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게 이제 그 논농사를 하고 나서 이제 중간에 농농사 끝나고 나면 보리 농사를 짓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바빠요. 이게 수확을 딱 하는 시기가 보면은 6월 초에 모내기 시기와 보리 타작하는 시기가 겹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바쁜 시기를 어떻게 넘길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때 누군가 와서 가르쳐 준 방법이 제초제를 뿌려보시라. 예. 5월 말쯤에 제초제를 딱 뿌리면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 이 보리가 일찍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많은 농민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참 똑같네요. 우리네 삶하고. 네. 조금 자연의 섭리대로 내버려 두면은 시간이 걸리고 더디고 조금 고생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를 좀 찾게 되고 그 유혹을 떨치기가 우리도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게 신념을 가지지 않고서는 참 하기 힘든 이게 이제 그 대규모로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유기농이라는 것은 풀도 뽑아줘야 되죠. 벌레도 잡아야 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소규모로밖에 이렇게 가족들이나 먹을 수 있는 정도로밖에 못하게 되니까 이게 참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왜 이미 땅이요 화학 비료에 굉장히 좀 쩔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 땅의 성질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릴 텐데 예를 들어서
나는 내 논밭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를 한다 할지라도 내 논밭과 붙어 있는 곳에서 화학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유기농 인증을 받기도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신념을 가지지 않으면은 농사마저도 이렇게 참 짓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대규모 농업 뭐 얘기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화학 비료라든지 제초제들 대량으로 뿌려대고 농약이 워낙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땅에서 난 먹거리보다는 수입돼서 들어오는 먹거리들을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렇죠. 가만히 따져보면은. 네. 예. 그래서 왜 국내산이라고 표시된 게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게 또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걸 고집을 하는 분들도 생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한 20년 길들여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지금 뭐 우리 밥상이 외국 농산물로 점령된 지가 꽤 됐죠. 오래됐죠. 예.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4%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게 쌀을 제외하면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와. 그러니까 85%가 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들이죠. 아니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오늘 드신 것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과일은 미국에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채소들은 중국산이 대부분인데요. 특별히 국내산이라고 확인을 하고 산 것 같은데, 콩나물을 샀는데 요게 또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콩나물의 원료가 되는 콩을 중국산이라든지 수입산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우리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인 거죠. 그건 이제 푸드마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주로 이제 배를 통해서 실어 오는데, 이게 이제 실어 온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재는 게 푸드마일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라 하면 예. 푸드마일, 그러니까 거리가 멀단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게 남미, 북미, 또 동남아, 그다음에 중국은 물론 이제 조금 뭐 많이 멀진 않습니다만, 이쪽에서 오는 것들이 보면 굉장히 먼 거리를 오게 되거든요. 와. 그래서 이 톤당 그 푸드마일 거리가 5,000km라 그래요. 뭐 거의 한 달 넘어, 그것도 적도를 건너서 오잖아요.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방부제를, 약품 처리를 하게 되겠죠. 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어떤 가공되지 않은 그런 재료, 원자재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가공된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예, 뭐 가공식품으로 또 냉동 형태로 들어오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채소 종류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 먼 거리를 오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품 처리를 하면서 남는 게 잔류 농약, 잔류 화합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 그래서 몸에 좋다고 먹는 것들이 실제로 반은 내가 농약을 먹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이제는 그러려니 일정 부분 포기하고 내려놓는 부분도 생기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네 땅에서도 먹거리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네 식습관 자체가요 이미 굉장히 많이 가공식품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좀 문제가 됐는데, 우리 식탁 생각해보면 언제부터 가공식품들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했을까? 그 지금 보면 거의 집에서 식사를 차려서 먹는 것 중에 한번 이렇게 보면 냉동식품이 꼭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거의 네. 다 올라가죠. 뭐 이게 네. 돈가스, 그다음에 동그랑땡, 네. 뭐 이런 거 많이들 먹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기름에 또 튀겨서 먹죠, 그죠? 채소만 먹게 되면 이게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고, 이게 아마 1980년대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네. TV 광고에서 이제 막 가공식품 관련 광고들이 붐을 이루기 시작하고, 네. 마치 그런 것들이 우리 밥상 위로 올라와야지 그래도 좀 뭔가 먹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기억도 나고. 맞아요. 지금 보면 냉장고가 집집마다 이제 요즘은 작은 냉장고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대형 냉장고 그렇죠. 다 바뀌죠, 그죠? 양문형이어야 됩니다. 양문형이고 이제 그 사이즈도 요즘 신제품 나오는 것들은 더 깊어졌다, 더 넓어졌다. 네. 그 리트가 뭐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꽉꽉 차죠, 그죠? 그렇죠. 그러고도 부족해요. 그렇죠. 나중에는 막 또 끄집어내고 아마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냉장고 정리를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뭐 먹지도 않은 것들이 안에 꽉꽉 차 있던 것들이 한 번씩 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냉장고는 가득 차는데 우리 식탁은 얼마만큼 풍족해졌을까? 예. 그 과연 이제 냉동식품이 많이 올라오는 게 그게 풍족한 식탁일까? 예, 이런 거죠. 그 어릴 때 왜 냉장고 없을 때 다들 생각날 거예요. 찬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반찬을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싱싱한 신선한 재료 위주로 그때 요리를 바로바로 해서 바로 먹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한 번에 많이 해놓고 아예 넣어놓고 그냥 꺼내 먹거나 또는 반조리 상태로 만들어진 것들이 냉장고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꺼내서 전자레인지 한번 돌리기면 되고 데우면 되는 것들. 그렇죠. 뭐 소위 말하는 즉석식품들이 거의 뭐 줄을 이루게 된 거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배경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보는데 네. 요즘은 안팎으로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부들이 또 같이 일을 해야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전처럼 뭐 진짜 시장 봐와서 그때 만들어 먹으려면 최소한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요. 네. 근데 직장에서 들어와서 이게 식사를 차리려면 이게 어려운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주로 즉석식품들을 이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뭐 20-30분 안에 이제 식탁을 차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뭐 냉동식품뿐만 아니라 김치도 요즘 뭐 안 닿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네. 예. 장류. 뭐 이전에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꼭 김장김치를 담고 된장을 담고 간장을 담고 이게 모든 집의 진짜 대사였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담는 집이 없어요. 오히려 드물어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마트에서 사와서 먹죠. 그게 더 맛있다고 느끼거든요. 예. 그것도 참 뒤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그게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니까 항상 일정한 맛, 오히려 그게 더 요즘 현대인들은 더 맛있게. 네. 예, 그냥 이 집간장, 집된장으로 끓여 놓으면 오히려 더 맛이 없다고. 뭔가 심심하고. 예. 그래서 국찌개까지 이제 그렇게 됐죠. 요즘은 밥도 뭐 즉석밥. 네, 아주 윤기 잘 흐릅니다. 예, 이게 다 점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참 편리해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편리해졌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음식은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사실은 우리 건강에는 안 좋은 거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입맛에 맛있다고 느끼는 것들이 식품 첨가물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예, 그렇죠.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소위 말해서 감칠맛이 난다. 이렇게 되면 저는 딱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자연식으로 이제 길들여진 이 입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일철 뭐 화학 조미료 이런 것들을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딱 먹어보면 이게 조미료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식을 하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딱 감칠맛이 나요. 네. 이게 또 들어갔구나. 네. 그리고 소위 합성 감미료라 그러죠. 단맛 내는 거. 단맛. 네. 아스파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공식품류를 먹게 되면 나트륨 과잉이 되거든요. 그 지금 한국인들이 나트륨 과잉이 심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게 가공식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햄 2쪽만 먹으면 하루 나트륨 양을 벌써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2쪽이요? 네, 그렇습니다. 2캔 아니고 2쪽이요? 예, 2쪽만 먹어도. 그래서 이렇게 짠 걸 어떻게 먹나? 저는 사실은 캔에 들어있는 햄을 먹지를 못해요. 너무 짜워서. 예. 그런데 요즘은 또 그게 맛있다고들 잘 드시더라고요. 그럼요. 뜨끈뜨끈한 밥에 햄 한 쪽이면 뭐. 예. 그러니까 햇반에 햄 이렇게 딱 올려서 김치와 함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나트륨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나트륨이. 예. 거기에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트랜스 지방을 제한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가공식품이 선반에서 오래 더 버티게 하고요. 근데 바삭바삭하고 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맛있어요. 네. 되게 제가 부끄러운데요. 맛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심장 질환의 주범이 돼요. 그리고 발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고밀도 지방 단백질을 낮추게 하고 저밀도 지방 단백질을 높이게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심장 질환과 암의 유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트랜스 지방을 가공식품에서 표기하게 되어 있죠. 맞아요. 몇 그램 들어 있는지. 예. 예. 근데 2년 전까지만 해도 무분별하게 먹었어요. 사실 그게 위험한지도 저희들은 잘 몰랐어요. 예. 예. 아마 지금도 이렇게 위험하다고 알고는 계시고 계속해서 얘기는 들어도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이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구나, 먹지 말아야겠구나 실천하시는 분들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도 아직도 보면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는 가공식품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고 드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트랜스 지방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아까 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가공육들도 워낙 많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얼마 전에 제 기억에 기사에서 그 가공육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기사가 났는데도 뭐 여전히 잠깐 그때 조심하시고 말들 하시더니 잘 드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너무 빨리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안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건강을 위해서요. 네. 핫도그나 베이컨, 뭐 햄 이런 것들이죠. 또 이런데 이제 질산나트륨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게 다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실제로는 이게 붉은색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열을 처리를 하면은 당연히 이게 회색을 띠게 되잖아요. 예, 열을 가하고 굽게 되면 회색을 띠어야 되는데 얘가 붉은색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약간 또 특이한 향과 맛이 나죠. 그 맛있는 냄새.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질산 나트륨 덕이에요. 저희가 지금 질산 나트륨한테 푹 빠져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질산염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 유발 물질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도가 된 게 1급 발암 물질로 지정을 한 거죠. 1급 발암 물질로 지정이 질산염이 된 거죠. 그래서 가공육, 핫도그, 베이컨 이런 것들이 1급 발암 물질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 1급 발암 물질이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진열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여전히 뭐 다들 열심히 잘 챙겨 맛있게 드시죠. 드시고 질산 나트륨의 향에 여전히 취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저는 그 채식주의자긴 합니다만 저도 예전에 즐겨 먹던 살생하던 시절에 즐겨 먹던 음식이라서 이제 약간 흠칫 좀 놀라게 되고 이 지금 말씀하신 요 음식들이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맞아요. 이게 길들여지게 되거든요. 요즘 어르신들은 이제 아이들하고 입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먹고 싶은 음식들이 주로 언제 먹었던 음식들이냐면 어린 시절에 먹었던 음식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입맛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가공식품, 가공육들을 먹게 되니까 그게 향이나 맛이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자연식을 하게 되면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맛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100% 자연식을 하는데 아이들이 오면 뭐 먹을 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저희 아이들도 그랬어요. 저희 아이들도 한 번씩 이제 아빠 병원에 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아빠 너무 맛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원장님께서도 아이들을 어릴 때 그럼 가공육들을 먹여서 키우셨나요? 당연히 처음에는 저도 이런 자연식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기 전까지는 저도 뭐 여전히 저 와이프 바쁘고 또 맞벌이 하면서 뭐 단 똑같은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공식품 위주로 식탁을 차려야 되고 애들이 어린이집을 갈 때부터 뭐 그렇게 길들여져 있었으니까요. 그거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최소한 1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식탁을 완전히 바꾸었거든요. 제가 산에 들어온 게 11년 전이니까요. 이제 저희 식탁을 바꾸고 아이들이 여기에
이거 먹기 싫어요, 맛없어요 이러던 애들이 이제는 현미의 채소를 이제 맛있게 잘 먹게 되었는데 그게 1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사실은 어렸을 때 별 생각 없이 먹였던 음식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굉장히 해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잘못된 걸 알아도 그걸 바꾸기까지 굉장히 또 힘든 시간들을 저희가 견뎌야 되고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가공되는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첨가물들만 나쁘냐? 사실은 그건 또 아니잖아요. 최근에는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네. 예. 저희가 이제 뭐 채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다, 건강을 위해서 현미 채식. 제가 지난 시즌 1에서도 주로 이제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식습관. 그러면 어떻게 먹느냐? 현미 채식으로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요즘 육고기가 옛날 육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옛날 어떻게, 육고기가 아니다. 네. 어떻게 길러지고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라는 거죠. 이제는 이제 이전처럼 뭐 우리가 농가에서 뭐 몇 마리 기르던 이런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산업 또 축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실제로 그 우리 사람들이 먹는 그 가축들을 산업 동물이라고 분류를 해놨어요. 공식 명칭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먹기 위해서 산업적으로 길러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길러지는 과정에서 소나 돼지나 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성장 촉진제, 성장 호르몬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키우기 위해서 거의 배나 앞당겨요. 네, 성장 촉진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좁은 공간에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병이 들게 되겠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엄청나게 써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몇 년 전에 조사 결과를 보면 항생제 제한량이 있기 때문에 유럽의 소보다 뭐 몇 배 이상, 미국 소보다도 몇 배 이상 이렇게 많은 양의 항생제를 쓰고 있다라고 조사된 결과가 있고요. 이제 이 소성장 호르몬제를 보면요, 이게 이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이제 암 공부를 할 때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중에 하나가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우리말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예, 얘가 암 세포를 성장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우리 몸은 이제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수천 개의 암 세포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암 세포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드시면 곤란하다. 특히 암 환자분들은 절대 육고기 드시지 마라.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일단 질병이 생기면은 체력 보충을 해야 되고 면역력을 키워야 되니까 잘 먹어야 돼 하면서 대체로 몸보신용으로 고기를 많이 드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암 환자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또 항암 치료하면은 영양 상태가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뭐 오히려 이제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육고기를 꼭 챙겨 먹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육고기가 바로 이런 육고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암 세포를 성장시키는, 성장을 촉진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몸을 살리자고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고 몸을 죽이는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생제가 많이 들어가니까 소나 돼지들이 또 항생제 내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더 독한 또 더 많은 양의 항생제를 쓰게 되고, 그걸 우리가 그런 육고기를 먹으면 현대인들이 지금 알레르기 뭐 이런 거 참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죠. 그런 영향이라는 거죠. 또 이제 항생제가 들어있는 육고기를 먹으면 당연히 또 면역이 떨어지게 되겠죠. 또 그런 영향으로 현대인들이 알러지 질환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알러지 질환이 급증한 이유가 대기 오염, 환경이 오염돼서 그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먹거리와도 직결되는 문제였군요. 그리고 왜 사실 이렇게 동물에게 먹이는 이런 약품들 또는 주사를 맞히는 항생제뿐만 아니라 사료도 굉장히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GMO 얘기는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유전자 조작 사료를 동물에게 먹이거든요.
콩이나 옥수수 뭐 이런 사료들이 다 유전자 조작된 이제 사료들인 거죠. 안 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격이 싸요. 예, 엄청 싸거든요. 이게 다 100% 수입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땅덩이 좁으니까 땅덩이 넓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헬기로 한번 쫙 뿌리고 뭐 이렇게 길러지는 기계와 대량 생산 이렇게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 싸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사료를 쓰게 되겠죠. 근데 이 사료를 먹인 닭들이 어떻게 되냐면 몇 배로 크게 자라요. 몇 배로 크게 자란다는 건 영양가가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제가 또 무식한 소리를 했군요. 예.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유혹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또 사료를 더 선호하게 되시게 되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요즘은 다이어트 한다고 뭘 많이 드시죠? 다이어트 지방 없는. 네, 저지방. 네. 닭가슴살? 맞아요. 예, 닭가슴. 제가 후배한테 막 욕했어요. 너 살 빼자고 왜 이렇게 무거운 닭들을 잡아먹느냐고. 근데 그 닭가슴살이 많이 이제 찾으니까 소비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닭가슴이 나올까? 좀 의심스럽지 않아요?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가격이 되게 비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저렴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닭의 가슴살만 키우는 거예요. 닭을 키울 때 닭가슴살 양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그 부분만을? 그렇죠. 거기서 몇 배로 커져요? 가슴 부위 살이?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이제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유전자 조작 사료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하는 부위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닭가슴살이 좋고 어떤 분들은 닭다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면은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닭다리만 특별히 튼실하게. 그렇죠. 네. 지금 그 유전자 조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흔히 GMO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GMO 유전자 조작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GMO가 뭔지를 설명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전자 조작 식품. GMO가 처음에 나온 거는요 제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제약, 약. 지금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이 맞고 있는 인슐린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을 어떻게 하냐면 유전자 조작을 해서 미생물에 집어넣어요. 인슐린을 유전자 조작을 해서 미생물에 집어넣어서 이게 미생물을 대량 배양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인슐린을 추출을 하는 거죠. 그거는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 의료적 목적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량 생산을 하게 되었거든요. 인슐린을. 이거 보니까 이야 이걸 우리가 식품에 이용하면 좋겠다. 엄청 대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식물에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식물과 동물까지도 지금 벌써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식물에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제초제와 살충제에 강한 유전자를 만들어서 이 유전자 식물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제초제와 살충제에 강하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걸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미국의 몬산토사예요. 여기에서 만드는 콩이 라운드업 레디콩. 이게 이제 뭐 처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제초제 내성 종자를 개발한 거예요. 그 제초제를 보통 한번 재배하는데 10번에서 15번을 치거든요. 제초제에 강한 종자를 만들었으니까 2번, 3번만 쳐도 되는 거예요. 좋은데요?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그리고 저렴한 생산비? 농민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대박. 그래서 처음에 이게 보급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10번에서 15번 치던 제초제를 2-3번으로 끝내니까 제초제 성분도 얼마 안 들어가고 이거는 농가에도 그리고 이걸 먹는 소비자에게도 여러모로 굉장히 좋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그런 위험성을 잘 모르니까 다들 이렇게
확산이 많이 되었거든요. 거의 뭐 지금 북미 쪽에는 대부분 이걸 다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주로 많이 사용하는 작물이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이제 살충제도 같이 또 사용을 하게 됐거든요. 살충제. 예. 그래서 살충제를 덜 뿌려도 되는 네, 강한 유전자 조작 식물. 예. 예, 당연히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에서 이것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고, 뭐 이 나라들에서 당연히 수출을 하죠. 네. 예. 뭐 러시아 정도에서만 수입을 안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입하는 것들을 보면은 콩 같은 경우는 76%, 옥수수 49%가 다 GMO 식품이에요. 유전자 조작이 된. 그렇죠. 위험성이 없다.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다. 그래서 계속 먹어도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것을 만든 회사에서는.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초제와 살충제의 강한 내성을 가진 종자들이 주로 이제 대량으로 재배가 됐는데 콩과 옥수수 네. 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워낙 지금 많이 들어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 GMO 그 종자를 만들어낸 회사에서는 뭐 이 GMO로 인해서 특별하게 눈에 보이게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폐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그렇게 거고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제초제나 살충제에 강한 유전자 조작 식물을 만들었는데 네. 그 얘네들도 차츰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멸 제초제라고 해서 2번, 3번만 쳐도 된다는 것들이 이제 내성이 생기니까 또 더 많이 치게 되죠. 더 강한 또 제초제를 치게 되죠.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생제를 그 아까 동물에도 많이 쓰게 되면서 내성이 생기면서 더 강한 항생제를 쓰게 되고 이거는 똑같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많은 항생제에서 거의 7, 80% 그래서 더 강한 항생제를 개발해야 되고 요즘은 슈퍼 박테리아가 발현이 되고 뭐 이렇게 문제점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역시 마찬가지 내성이 생기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종자 문제예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에 맞는 토양에 맞는 토종 종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뭐 이게 그 미국의 몬산토사 예. 종자가 완전히 자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종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토종 종자가 이제 완전히 밀려나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전에 먹는 토종 종자 맛있고 우리 몸에 맞는 이 신토부리 식품들이 차츰차츰 사라지고 요즘은 찾아보기 어려운 예,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게 보니까 이 사료를 먹인 동물들에서 괴질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 사례는 저기 인도라고 들었는데 인도의 양이 이제 인도에도 땅이 넓으니까 그 종자들이 많이 들어갔고 또 그런 또 사료를 많이 먹이겠죠. 네. 네. 그리고 그걸 먹은 동물들에게 괴질이 생기고, 네.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위험성이 차츰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부작용이 없다 할지라도 그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요. 지금 뭐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서 저는 이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은 뭐 많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실제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먹어왔던 자연식품들은 다 안전하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GMO 식품들이 유행을 하면서 몇십 년 되지 않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 제대로 이제는 밝혀지지 않은 거죠. 예, 그런 위험성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안전할까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사실 그 GMO 식품들을 재배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은 그래요. 예. 연구만 지금 활발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신에 GMO 작물은 계속해서 수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저도 그 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일단 거의 대부분의 콩은 GMO 콩일 테고 옥수수도 많은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쓰는 기름 있잖아요. 네. 식용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 그 GMO 콩으로 만들고 옥수수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고기들 걔네들이 먹는 사료들이 다 그렇게 GMO 콩이고 옥수수일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사료일 거고. GMO 사료를 먹인 고기를 먹고 있죠. 중요한 건 근데요. 우리는 이렇게 아니까 뭔가 얘가 GMO 콩이지 않을까? 분명히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표기 자체에는 이게 GMO 콩인지 GMO 옥수수인지 이런 걸 원료로 했는지는 저희는 몰라요. 그렇죠. 그냥 예. 수입산이다 국내산이다 어느 나라 산이다 뭐 이 정도까지밖에 표기가 안 되거든요. 퀴즈. 퀴즈. 예,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 좋아합니다. 네. 퀴즈. 예. 다음 중 GMO가 포함되지 않은 식품은 네. 1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2번 술, 술, 3번 팝콘, 팝콘. 4번 카놀라유. 아까 그 GMO 식품이 콩, 옥수수, 예. 유채, 면화 뭐 이런 예, 거라고 예, 했기 예, 때문에 예. 제일 골라보세요. 2번 술. 땡. 왠지 다 안 좋을 것 같은데 카놀라유인가요? 아니요, 땡. 아니 팝콘을 옥수수로 만들었고 아이스크림에도 왠지 뭔가가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포함되지 않은 식품은 없다. 알 수 없음. 정답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 의심이 가죠? 네. 네, 근데 알 수 없음입니다. 왜냐하면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 네. 그 사실은 뭘로 만든 아이스크림인가, 또 뭘로 만든 술인가, 또 팝콘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 대부분 다 의심스러운데, 네. 예,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음입니다. 그 지금 보면 식용유, 간장, 당류에는 이제 과당, 올리고당 이런 게 있고요. 와. 예, 그다음에 주류, 식품 첨가물 이런 데 표시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다 미국 GMO 콩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와. 예, 식용유 뭐 100%고요. 예. 예. 그래서 콩 식용유 좋지 않다고 해서 요즘은 카놀라유 많이 카놀라유 써요. 많이 먹죠. 예. 카놀라유가 어디 뭘로 만든 줄 아세요? 유채예요. 유채예요. 이게 다 뭐 캐나다 수입산 유채. 뭐 거의 뭐 GMO예요. 아니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유채 많이 나는데 그걸로 만든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유채가? 제가 참 멍청한 질문을 예, 하죠.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카놀라유도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뭐 과당, 원리고당 뭐 이런 당류 들어가잖아요. 네. 네, 이것도 다 또 뭐 콩에서 추출한 거. 그러니까 이게 다 의심이 가는데 뭐 그래도 표시 안 하니까 또 알 수 없음. 또 사실은 또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와,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러면 콩 식용유 안 돼요. 그다음에 식용유 100%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카놀라유도 안 된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해바라기는 아직은 뭐 괜찮죠. 포도씨유는 그것도 괜찮아요. 바꾸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참치캔에 기름이 들어가죠. 네. 그게 무슨 기름인 줄 아세요? 무슨 기름이에요, 그거? 그게 이제 면화유예요. 면화. 그게 면실류라고 해서 네. 면화를 해서 짠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다 GMO예요. 그러니까 아까 GMO의 대표적인 게 콩, 네. 옥수수, 그다음에 네. 유채, 면화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참치캔, 프리미엄 참치캔 이런 거 보셨나요? 제가 살생을 안 해서 잘 모르겠네요. 채식주의자니까 잘 모르시겠다. 그 저도 이제 가끔 참치캔을 이제 또 아이들과 함께 근데 김치찌개를 해서 먹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프리미엄 사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여기에 이제 면실류가 안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해바라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가격이 조금 비싸겠죠. 근데 이제 아직은 그래도 조금 GMO에서 괜찮은 게 두부나 된장, 고추장 얘네들은 아직 괜찮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 두부, 된장, 고추장은 네. GMO 표시가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GMO 콩을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뭘 사용하겠습니까? 미국산이나 뭐 이런 캐나다산 안 되면은 중국산. 그렇죠. 뭐 중국산 콩 쓰겠죠. 중국산은 괜찮은가요? 중국산은 아직 괜찮아요. GMO는 아니에요. 참. 네. 우리가 왜 흔히 사실 중국산이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중국산이 의문의 1승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국산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뭐 그렇게 재료로 쓰겠죠. 네. 예. 여러분 두부, 된장, 고추장은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차라리 미국산보다는 중국산이 낫다. 그보다 훨 낫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GMO 이제 뭐 제가 퀴즈를 냈습니다만 특히 아이들이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인스턴트 식품, 이게 정말 이게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거든요. 네. 거의 GMO가 안 들어간 것이 없지 않을까.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GMO 표시 거의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 가공식품에는 성분 표시가 유럽에는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 하지 않을까? 이게 저는 참 의문스러워요.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면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요 사실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표시를 해놓으면 그나마 피해갈 수 있는 기회라도 갖게 되는데 표기가 안 돼 있으면은 피해갈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도대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말 작정하고 돈을 더 주더라도 아예 정말 신념을 가지고 무조건 국내산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요. 일단은 이제 국내산을 먹는 것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재배를 하지 못하니까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산 먹는 것이 첫 번째 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국내산만 가지고 우리가 식단을 만드는 게 일단 우리 가족들의 건강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유기농까지는 못 가더라도 원산지라도 국내산으로 그렇죠. 무조건. 그래서 원산지를 꼼꼼하게 챙겨보는 게 우리가 GMO를 피해가는 방법이다. 근데 이게 고기는 또 아니에요. 에? 고기 네. 다 GMO 사료 먹이니까. 그래서 이 고기도 사실은 좀 되도록이면 적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그 고기들은 GMO 사료로 키워진 고기들입니다. 이렇게 공식화시켜도 되나요? 그렇죠. 네. 많이 먹고 있는 햄버거? 맥도날드 햄버거?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뭐 금요일만 되면은 당연히 치맥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뭐 닭고기도 다 마찬가지죠.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낳은 달걀은요? 달걀도 그 닭에서 놓은 달걀이니까 뭐 당연히 GMO. 그러면 그 달걀이 들어간 빵이라든지 뭐 이런 식품들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GMO가 들어가겠죠. 아이고 집에서 닭을 키워야겠네요, 따로.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계란 같은 경우도 사실 좀 골라 드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원산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원산지 확인 반드시 하시고요. 두 번째, 그나마 중국산이 낫다. 예. 네, 자 오늘은 이 먹거리와 관련해서 우리 조병식 원장님과 함께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정보를 좀 드렸는데요. 일단 저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딱 그 느낌에서 이렇게 쭈삐쭈삐 머리가 선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위험한 음식들에 노출이 많이 돼 있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그 주마등처럼 스쳐간다고 그러죠. 지금까지 정말 별 생각 없이 먹고 살았던 먹거리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감이 높아지셨을 때는 하나, 둘, 셋, 예. 자, 우리 바꿀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먹거리 찾을 때는요, 멍 때리시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 그 멍상의학은 다음 시간에 또 먹거리와 관련된 더 정확한 정보 그리고 더 가장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